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18년 뒤인 오는 2041년부터 기금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32년 뒤인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도 고갈될 거란 전망은 나왔었는데 그 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데 더해서 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 2,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가 현재 900조 원에 달합니다. 2040년엔 1,755조 원까지 기금이 모이지만 2041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 2055년 적립금을 다 써버릴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5년 전 이뤄진 조사와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 소진은 2년이 빨라졌습니다. 소진 시점에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이 표는 통계청이 예측한 인구 구조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18세에서 64세 인구가 67.9%를 차지합니다. 이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을 텐데요. 반면 국민연금 받아 생활하는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비중은 18.4%입니다. 아직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는 절반 아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10명 중에 4명을 차지합니다. 기금이 거의 바닥을 치게 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 변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5년 전 조사에서는요, 2023년 출산율이 1.27명, 기대 수명은 83.9세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율이 0.73명으로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84.3세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예측 결과는 지금의 제도가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보험료만 놓고 봤을 때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70년 뒤인 2093년에 적어도 1년치 지급액만큼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엔 17.86%, 2035년엔 20.73%로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5년 전 전망보다 보험료 인상률이 1에서 2%포인트 더 오른 건데요.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내로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이틀 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 1세,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24개월 미만인데 2022년생은 받고 2021년생 부모들은 못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0만 원에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가 출산 부담을 나누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부모급여 사업. 그런데 이틀 전 첫 지급일, 만 1세 부모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021년생 부모들만 급여를 받지 못한 겁니다. 특히 저는 연말생이니까 2022년생 아이들이랑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는데 24개월 미만인데도 2021년생이라서 안 준다. 이게 되게 어이가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문제는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만 0세와 만 1세로 발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만 나이로만 적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아기가 10월 31일생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2021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개월수에 따라 월 10에서 20만 원, 2022년생 부모들은 양육수당 대신 지난해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부모급여란 이 가운데 영아수당의 지원금을 올리면서 이름만 바꾼 것. 이 과정에서 육아수당을 받던 2021년생 부모들은 배제된 겁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새로운 정책은 아닌 셈입니다. 왜 안 돼? 24개월 미만인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나 첫 만남도 못 받았고
뭐 영아수당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왜 또 못 받아? 복지부는 정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5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오늘도 한파가 계속되면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던 하루였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한강의 바닥까지 얼려버렸고요. 쪽방촌 건물에는 고드름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배관이 파열되면서 난방과 온수가 중단되는 일도 속출했는데 주말인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강 하류 부근. 서해를 향해 흐르던 강물이 얼어붙어 강변이 하얀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물 중간에는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경쟁하듯 떠다닙니다. 얼어붙은 바다나 강에서 항로를 만드는 쇠빙선이 한강에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공용 화장실. 새어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계단으로 타고 내려간 물까지 전부 얼어 사방의 고드름은 물론 얼음 미끄럼틀까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흘러넘친 물이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계단 사이사이에는 보시면 얼음 고드름이 맺혔고요. 모래가 없는 곳을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질 정도입니다. 구청 직원이 급한 대로 모래를 뿌렸지만 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강추위에 얼음을 깨기는 더 어렵습니다. 많이 미끄럽지. 이거 자꾸 내려가야지. 난간 안 잡으면 못 내려가지. 어제는 한번 넘어질 뻔했지. 그전에는 아까 무서웠다. 근데 지금 날이 너무 추우니까 땡땡 얼어서 안 돼. 아파트들도 한파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네. 지어진 지 45년 된 서울 청량리의 아파트에선 이틀 연속으로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어젯밤 처녀 세대에서 난방이 끊겼다가 9시간 만에 복구했는데 또 다른 배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오늘도 340세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모텔에 가시는 분, 호텔에 가시는 분, 친척집에 가시는 분, 또 아니면 자녀분들 집에 가 주무시는 등 그런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광주의 아파트에서도 수도관이 동파돼 물 공급이 끊기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까지 떨어집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등 영하 4도에서 19도까지 내려가고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강원 산지, 경북 서부 내륙에서 눈도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검사 출신 정승윤 부산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 여성 경찰관을 조롱하는 표현을 썼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해촉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입니다.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면서 경찰관이 오똑해 하면서 범죄를 외면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똑해는 여성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는 여성 혐오 표현입니다. 이 공약집을 만든 실무 책임자는 검사 출신의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비판 여론이 일자 선거대책본부에서 해촉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대통령직 인수위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 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찬성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인사를 통한 경찰 장악이란 프레임은 허구입니다. 경찰국도 당연히 허용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인사 보도자료에 보통 들어있는 인사 배경이나 이력은 빠졌고 따로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력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임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성 혐오로 가득 찬 사람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권익위의 부위원장은 3명인데 지난 10월 판사 출신의 김태규 부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검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약품 등을 약사도 없이 불법으로 유통해온 의약품 도매 회사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현직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왜 의약품 도매업에 참여했을까요? 먼저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 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2층 창문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도매로 판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매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담은 상자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받은 의약품 등을 병원에 납품하는 도매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에서만 쓰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소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류철에는 마약 관리대장도 보입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약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5월 이 업체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의약품 반출에 앞서 약사가 해야 할 서명을 일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일반 직원이 자유롭게 다뤘다는 게 전직 직원의 설명입니다. 거기는 약사님이 없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명하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이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70대 약사의 면허를 불법적으로 빌린 뒤 약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주주는 경기도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현직 의사. 의사는 약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의사는 도매상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은 그 의사 인맥 그런 게 많다. 영업하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 사법경찰단은 이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주변 병원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를 포함한 업체 관계자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의사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지분 투자 개념으로 참여했던 것이라며 업무 보고는 일부만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지하게 정리를 하려고 다 했는데 이게 다 적자 사업이니까 인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다가 돈만 계속 대준 거예요. 업체 측도 약사가 상주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른 도매상도 다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되레 억울해했습니다. 운 나빠가지고 걸렸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건요. 해당 업체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여전히 상주하는 약사가 없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